저는 법의학자입니다.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법의학자가 주로 하는 일은 사실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의사가 해줄 일은 제일 많은 게 변사체에 대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법의학자다 보니까 곤충 자체와는 원래 거리가 좀 먼 일입니다. 하지만 제 지금 연구 주제는 법곤충학이고요. 왜 법의학자가 법곤충을 학을 연구하느냐? 사실 뭐 제가 이걸 처음부터 시작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 저희 교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저희 황적준 명예 교수님의 좀 모험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곤충학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었던 계기는 지난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로 지목받았던 유모 회장의 변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이 이제 잠적하셨다가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고 그리고 곤충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곤충 증거들을 분석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에게 법곤충학적인 검사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더기를 전달받아서 법곤충학 감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법곤충학이란 어떤 학문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곤충학이란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곤충학적 증거를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곤충 자체로 인한 법적인 분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여하는 것도 법곤충학이지만 보통 말하는 법곤충학은 변사체에 관련한 곤충학적 증거를 다룹니다. 그런 변사체에 관련한 변사 사건에 관련한 곤충학적 증거를 다루는 학문을 따로 잘라서 법의 곤충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좀 집에도 좀 늦게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파리 사진 같은 것도 아들들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가끔씩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이제 아들이 볼 때도 헷갈리고 어떤 때는 의사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파리 갖고 이상한 거 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막 해줬어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 몇 년 전 일인데 아빠는 곤충학자 비슷한 거구나. 곤충학자구나라고 하지 않고 곤충학자 비슷한 거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가 느끼기에도 이 아빠가 곤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문가로 아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곤충 갖고 하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곤충학자 비슷한 거구나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웃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이게 좀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제가 곤충 연구는 하는데 제가 다시 무슨 대학원을 들어가서 곤충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곤충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의 어떤 한계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연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법곤충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분야나 기관들이 있겠죠. 먼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 법곤충학 하는 사람을 뽑아서 양성하기에는 이 법곤충학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곤충 증거가 나오는 사건은 많은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아직은 별로 많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쓰임새가 많아지면은 많이 활용은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그만큼 수요가 별로 없다면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일만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에서 그만한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곤충학자들 입장에서도 저 왼쪽 아래에 보이는 남성의 사진은 저와 함께 일하는 신상원 선생님, 곤충학자의 얼굴 사진입니다. 곤충학자들 입장에서는 변사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변사 현장을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변사 현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낯설고 어쩌다 한번 접하면은 막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막 나 변사 현장 봤어 할 정도의 뭐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변사 현장이나 아니면 변사체를 늘상 접하는 법의학자는 어떠냐면 이 곤충 자체가 난해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 조그맣고 뭐 봐도 다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저도 벚곤충학 시작하기 전에 부검하면서 막 구더기가 잔뜩 있으면은 그걸 막 걷어내기 바빴어요. 그냥 걷어내고 빨리 막 샤워 뿌려가지고 다 쓸어내고 빨리 부검하려고. 그렇지 그걸 따로 뭐 샘플링해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해야 될 모든 부분에서 서로 접근이 어렵거나 관심이 없게 된 거죠. 그럼 벚곤충학을 어느 경우에 주로 사용하느냐? 사후 경과 시간의 추정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후 경과 시간이란 다른 말로 사망 시간이죠. 그러면 사망 시간을 곤충으로만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사망 시간은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와는 다르게 시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현상을 시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다음에 몸이 식어가는, 체온이 하강하는 현상, 그리고 몸이 붓는 시체의 경직, 그다음에 시반, 몸에 생기는 시체 얼룩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부패가 진행되면 의미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부패되고 나면은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곤충은 아주 극단적으로 추운 곳이나 밀폐된 곳이 아니면은 시체가 있으면 항상 나타나서 시체를 침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양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이게 이제 방치되면은 그걸 자연계가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곤충학적 방법은 부패가 진행된 시신에서는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곤충으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곤충학자들이 다양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곤충학적 증거를 분석해서 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추정하는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그 활용 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변사체에 산란이 되어서 그 변사체를 먹고 자란 파리 유충의 그 나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이라는 건 결국 언제 산란되었느냐, 알이 낳아진 시점을 추정하는 방법인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시체도 그 부패되는 과정 중에 자연계에서는 잠깐 동안 어떤 생태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는 그 생태계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찾아오는 생물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생태학적 용어로는 천이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시체에도 곤충들이 이런 천이 현상을 보이면서 부패의 단계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곤충이 찾아옵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 최소, 최대 사후 경과 시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빨간색 막대기로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사망한 시점입니다. 실제 사망 시간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생존한 상태로 언제 목격되었었다. 그게 최대 사후 경과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곤충학적 증거를 이용해서 산란이 언제 되었다. 이 파리 구더기가 산란된 게 언제쯤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시점이 최소 사후 경과 시간입니다. 그 시점에는 분명히 죽어 있었고 그보다 이전일 것이다. 그보다 이후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사후 경과 시간과 최소 사후 경과 시간의 사이 어딘가에 실제 사망 시간이 존재하게 되겠죠. 만약에 곤충학적 증거를 굉장히 면밀히 잘 채집을 하고 발견 즉시 잘
최대한 발견 즉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잘 하게 된다면은 이 실제 사망 시간과 이 최소 사후 경과 시간 사이의 거리가 더 짧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파리의 생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게 파리의 알입니다. 파리의 알도 생각보다 예쁜 편이고요. 이 알이 부화가 되면은 그 일령 구더기가 나옵니다. 일령 구더기는 알하고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크기가 거의 같고 움직인다는 점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령 구더기가 좀 크다가 한번 껍질을 벗고 탈피를 하면 일령 구더기가 되고 또 일령 구더기가 성장하다가 다시 탈피를 하면 삼령 구더기가 됩니다. 삼령 구더기가 돼서 몸 크기가 완전히 다 자라고 나면은 이제 먹는 것을 멈춥니다.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번데기가 되기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번데기가 되면은 자기가 그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포식자한테 먹히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적은 안전한 곳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번데기가 될 때는 처음에는 좀 작아진 구더기처럼 보이다가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껍데기가 딱딱해지면서 성숙해 갑니다. 그 안에서는 파리 성충을 만들어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게 번데기의 색깔 변화고요. 다 완성된 번데기에서는 뚜껑이 열리면서 파리 성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그 파리의 생활사는 파리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종에 따라서 같은 온도에서도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리 종별로 이런 유충의 성장 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종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 파리 종을 모르면은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법곤충학적으로 내지는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파리 종류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파리 3마리, 이것들이 검정파리과에 속하는 파리들이고 이게 법의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지파리는 집에서 흔히들 보시는 파리죠.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쉬파리는 역시 고기를 좋아하지만 개체수에서 검정파리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지파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선 많지만 사람하고 오래 살면서 식성이 사람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보다는 탄수화물 같은 종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파리 키울 때 고기만 주면은 알을 잘 안 낳을 때도 많고, 탄수화물 식사에다가 대변 물을 살짝 섞어서 줘야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파리도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부 지파리는 굉장히 많이 부패된 시신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정파리과 중에서는 저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 연두색 금속 광택이 나는 그 금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좀 따뜻할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 검정파리, 악과파리들은 좀 서늘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왼쪽 아래에 보는 좀 딱딱막해 보이는 파리는 검정뺨 금파리, 악과에 속하는 파리들인데 열대 지방에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긴 있는데 이 악과의 파리는 한 4종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그 연두색 금속성 광택이 나는 파리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경험을 했던 파리예요. 제가 6살 때 좋아하던 음료수가 모 음료회사의 과일 향이 나는 탄산 음료였습니다. 그걸 마시고 있었는데 입속에 건더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건더기를 살짝 이로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즙이 흘러나왔어요. 굉장히 맛있는 즙이 흘러나왔는데 이거 뭔데 이런 건더기가 있고 즙이 흘러나오지? 그러다가 뱉었어요. 뱉었더니 파리가 나온 거예요. 연두색 금속 광택이 나는 파리가 6살 때 일인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도. 네. 저쪽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파리를 잡을 때는 동물성 미끼를 놓고 잡게 되는데요. 이건 사람 시체를 놓고 잡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지적당하는 게 논문 내거나 하면은 너희들이
돼지 간 가지고 잡은 파리가 왜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거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약간 맹점일 수 있죠. 비슷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래서 저희 대학에 의뢰되는 부검권에서 발견된 곤충학적 증거를 3년간 전부 수거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보시는 구리금파리, 이 파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온대지방에서는 대개 이 파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 중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떠돌이 쉬파리가 중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딱정벌레 중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암검은 수시렁이가 중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 전까지는 실제 사람의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학적 증거를 이렇게 분석해 본 적이 우리나라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했다는데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저희하고 함께 서울,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 모든 부검권에서 나타나는 곤충학적 증거를 전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 저희가 원래 했던 것보다 좀 더 충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리 종을 알려면은 이 파리를 성충 상태로 현미경에 놓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막 털 하나하나 개수를 세고 구분할 때도 있고 뺨이 빨간지 다리가 빨간지 이런 걸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파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수컷의 생식기를 포셉으로 뽑아서 생식기를 현미경으로 보고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데 더 문제는 현장에서 발견된 중요한 증거물은 성충이 아니고 유충입니다. 알이나 구더기나 번데기. 이거는 종을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키워서 실험실에서 사육해서 성충을 만들어서 종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복곤충학자들이 DNA를 이용해서 종을 구분하려는 연구들을 했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잡힌 30종의 파리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DNA 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DNA 바코딩을 시행을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복곤충학 감정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유모 회장님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파리 유충이 오면은 이거를 사이즈를 재서 어느 정도 크기다. 만약 살아 있다면은 키워서 성충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크기를 재고 그다음에 DNA를 뽑아서 이게 무슨 종의 파리 유충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종 유충에 해당하는 성장 속도 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의 온도를 추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온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지 않았을 때 누가 거기다 미리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상대 온도와 사후에 나중에 측정한 현장의 온도를 이용해서 발견되기 전에 그 현장의 온도가 어땠을지를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나왔고 무슨 종인지 나왔고 그 종의 성장 속도를 알게 되면 이 정도 성장 단계의 구더기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을까, 산란된 시점이 언제일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하면은 산란 시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조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파리는 밤에는 활동하지 않고 비가 오면 또 알을 활동하지 않습니다. 알도 낳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기후 조건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사후 경과 시간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최대 사후 경과 시간,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언제 목격됐는지 이걸 또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사후 경과 시간과 최대 사후 경과 시간을 조합해서 실제 사망 시간, 사후 경과 시간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결국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곤충학의 생태계인데요. 현재는 생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
이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막 그 무리해서라도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태계가 조성되고 나면 그 개개인이 조금 그 사정이 생기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태계는 일단 서로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겠죠. 수사기관에서는 법권충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 의뢰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감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부응해서 감정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생각을 갖게 만들고 감정기관이 감정을 할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 이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와 연구 인력 내지는 감정 인력을 양성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 삼각이 모두 제 기능을 한다면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겠죠. 다행히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희와 함께 법곤충 연구를 이미 시작을 하셨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저희와 함께 그 법곤충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법곤충학자 그리고 뭐 통계학, 뭐 분자생물학 이런 여러 학자들이 같이 협동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이나 미래창조부에서도 좀 이런 소외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연구재단은 이미 저희한테는 연구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길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제 미래는 사실은 법권충학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저는 법의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법권충학을 계속 한다면은 이 분야가 사실은 발전을 거의 못하는 상태일 거예요. 할 사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근데 이 법권충학 분야에 곤충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할 일은 아마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법의학자로서 법권충학에 협조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법권충학은 이제 곤충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판을 벌려 나가야겠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그 한국 사람이 아니었지만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꿔놓고 떠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우리나라 법권충학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는 뭐 난 이제 좀 다른 법의학자로서 내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